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대신자산운용의 글로벌 솔루션 본부 본부장님 황호봉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신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운용을 맡고 있는 황호봉입니다. 네. 저희 글로벌 주식 채권,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지수 선물, 그다음에 재간접 운용 다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환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고민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명쾌하고 좀 쉽게 그런 난리지를 좀 전달하고자 좀 작년에 좀 책을 좀 썼습니다. 네. 글로벌 본부 그러면은 뭘 하시는 거죠? 네, 해외 투자를 하는 해외 거고요. 투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서 이제 주시는 이제 그쪽의 자금들을 네. 저희가 위탁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좋은 매니저를 찾아서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재간접으로. 네, 재간접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법인이나 아니면 고액자산가들께서 돈을 맡겨주시면 이제 수익을 절대 수익으로 이제 1년에 얼만큼 내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해외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환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이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친숙하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네. 썼던 책의 제목이 나는 당신이 주식 투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달러 투자라는 키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 책 제목을 패러디하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저도 그 제목이 사실은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다 온전히 지은 거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문을 좀 읽다 보니까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환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고 게다가 환율에 대해서는 좀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 네. 이거를 갖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환율을 잘 못 맞춰요. 아무리 10년을 넘게 했어도 이 환율 맞추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잘 맞출 수는 있는데 이 환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매크로 전략 쓰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환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내가 못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환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이게 있어요. 책이 잘 팔려면요 저만 믿으십시오. 네. 제가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약하게 나오신 것 같긴 네, 한데.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여튼 이제 이 업을 하고 있는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 그 벽을 넘어서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나는 환율 몇 번 맞추니까 쉽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박 교수하고 이대리 이 사례를 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은 박 교수랑 이 대리는 실존 실존 인물입니까? 인물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실존 이 인물들이고, 방송 보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박 교수는 진짜 실존 인물이고 네네. 이 대리는 바꿨어요. 이 분이 한 그 행태는 똑같은데 네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럼 김 대리일 수도 있고 김 직급을 과장일 수도 있고요. 낮췄습니다. 직급을 낮췄어요. 직급을 낮췄군요. 네, 직급을 낮춰서 제가 이제 그 이름만 사실은 바꿔서 한 건데 말씀 주셨던 게 이제 환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박 교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원칙을 정해놨어요. 본인이 아예 딱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놔서 손실 한도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분석하는 습관도 이제 들여놓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정해놓고 이제 그 친구는 투자를 했던 친구였고 이 대리가 특히 이호석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3% 나오셨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이 작가님을 좋아해서 이제 이 방송도 보고 계시겠네요. 네, 당연히 보고 있죠.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예요. 시장 대응을 한다는 게 어떤 대응을 걸까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고 그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이
본인이 포지션을 바꾸거나 이제 원칙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약간 이제 뒤로 밀어두고 일단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잘 유연하게, 좋은 말로는 유연하게 하는 거고, 이제 나쁜 말로 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뒤따라가는 이제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22년도에 굉장히 이제 큰 스스로의 실수를 하면서 작년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제 지금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서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했었고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 교수 같은 경우는 주식은 이제 무조건 환 오픈이다. 환 오픈. 네, 환을 열어놓고 가는 건 해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네, ETF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해도 환을 해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환을 고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달러 흐름대로 그냥 움직이는 이제 상품을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펀드도 그런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오픈돼 있다라는 거는 그냥 해외에 투자했으면 달러를 산 거니까 네. 달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도 나의 손익은 바뀔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이런 네, 의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ETF에도 환을 고정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있고, 네. 예, 뒤에 이제 H라고 이제 붙어 있는 H, 네, 해지죠. H라고 이제 붙어 있는 케이스는 이제 원달러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친구는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지죠. 아하. 네,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내려갈 때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이제 좋아지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해지가 안 돼 있는 거는 unhedged 그래서 UH 이렇게 써 있는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 ETF 말이 같은 없는 거는 건가요? 아예 없어요. 그럼 H가 있으면 해지가 된 거고 네. 없으면 안 돼 있는 걸로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펀드는 이제 H, UH라고 돼 있는데 ETF는 UH라고 굳이 넣어놓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긴 해도 만약에 해지돼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또 그 안에서 또 들어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금리차만큼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차가 한 2% 나니까 네. 1년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2%가 거기서 2%? 네, 2%가 이제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로도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데 네. 환율 해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그 변수들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은 그렇게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열어놓는다? 네, 이게 맞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까져도 올해 이제 손실이 좀 나도 이제 내년에 본인이 선택한 종목만 괜찮았으면 이제 내년 가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철저히 환이랑 이제 개별 주식 수익률이랑은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났어도 이게 특히 이제 작년에 3분기까지 이제 테슬라가 그랬는데 네네네. 25%가 사실은 테슬라가 3분기까지 주식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환이 한 20% 정도가 올라 버렸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근데 딱 봤을 때는 5%밖에 손실이 안 난 것처럼 보인 네. 거죠. 근데 이제 박 교수는 거기서 손절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25%가 본인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7% 정도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냥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환율까지 포함해서가 아니고 환율 그렇죠. 빼고 해보면 그렇죠. 네. 손절매 기준이 네, 다 손절매 기준을 이제 거죠. 도달해서 이제 했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제 장기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해서 테슬라는 일찍 끊어서 이제 뭐 손실폭을 줄였고, 추가적인 손실을 줄인 거고. 이제 다른 주식들은 올해 와가지고는 다시 다 이제 수익을 다시 다 만회를 했죠. 근데 이제 이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이제 아침부터 이제 다른 유튜브들 많이 보고, 네. 이제 이 대표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고 본인이 포트도 자주 바꾸고, 특히 이제 환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환을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저는 환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환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던 거.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네.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한두 번은 또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친구한테는 독이 됐었는데, 초심자의 행운 네.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채권에서도 깨먹고 주식에서도 깨먹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손실을 많이 봤었죠. 네. 근데 이제 20년도에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22년도에 좀 손실을 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이제 그 얘기들을 쓰는 와중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달러에 대한 이제 박 교수의 달러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이제 이대리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지 못했던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거기에 녹여서 제가 이제 썼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종목은 종목대로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달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올해 보면은 달러의 패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게 이게 왜 기축통화인지 안전자산은
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 책에 네. 보면은 군사 이야기도 나오고 네. 과학기술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런 게 도대체 달러랑 무슨 상관인가요? 네. 네, 사실은 뭐 조금 약간 이제 아예 사실 이제 원문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원고를 쓸 때는 대놓고 제가 제목을 음모론이라고 썼어요. 아예 이제 음모론이라고 썼는데 이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에서 톤을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읽어보면 음모론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 처음에는 이제 더 좀 심하게 쓰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약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달러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쓰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사실은 이제 페트로달러 이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과정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네. 이전 과정들의 역사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네. 이제 페트로달러 시대에 보면 결국에는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오일을 미국이 사주면서 네. 달러를 주면 이제 사우디는 그걸 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이제 결국에 이렇게 돌게 하는 시스템이 이제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뭐 달러가 시스템. 그냥 돌기만 한 건데 네. 그냥 그 와중에 이제 이제 많은 왔다- 변화가 있었던 예, 거죠. 많은 변화가 있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중국에다 또 적용을 시킬 때는 중국한테 물건을 만들라고 하고 네. 미국이 그 물건을 사주고 달러를 그쵸, 주고 그쵸. 사주고 중국은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달러만 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달러를 가지고 이 생활들을 영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없으면 안 되는 기축통화가 이제 된 거고 이제 필수적인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거는 미국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을 믿어야 돼.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힘은 이제 군사력이죠.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한 해상 군사력, 그 다음에 뭐 공중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5배 이상 강한 이제 군사력. 이제 이런 군사력들이 미국을 지탱해 준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전인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에 뭐 이제 에너지도 이제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나 구글, 뭐 테슬라, 뭐 엄청 많죠. 그건 뭐 될 수 없을 만큼 이제 미국의 앞길을 끌어가는 세상의 앞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다 미국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비전이라서 달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미국의 비전을 보고서는 그 달러를 거래를 하고 미국이 국채를 보유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크게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달러는 안전 자산이다라는 결론을 내주신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달러 이러면은 금리, 물가, 연준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과학 기술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경제만 생각했어도 됐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내가 지금 거죠. 중국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이제 안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도 안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이제 시진핑 시주석이 사우디 가가지고서는 이제 위안화 씁시다. 그렇죠. 이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사우디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중국에서 위안화 주고서는 기름을 샀어요. 어차피 중국이 20%는 그쪽에서 사오니까 이제 샀어요. 샀으면 사우디가 그걸 가지고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이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살까요?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안 산단 말이에요. 위안화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죠.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저 나라가 계속 미국처럼 존속을 할 거냐, 우리가 이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채권을 들고서는 뭘 할 거냐라는 생각을 역으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달러가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걸 위안화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위안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나은 거니까. 네, 그럼요. 그게 이제 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음모론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음모론도 뭐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유로화와 엔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좀 더 음모론의 강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딩도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유로화에는 균을 넣었고 엔화에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네. 이 표현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로화에 무슨 균을 넣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쓸 때는 사실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서는 영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제가 이제 책에 마킹을 해서 이제 네. 넣기는 했는데 그런 거죠. 이게 99년도에 유로화가 처음에 이제 유로가 출범을 하는데 그때는 그리스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20년 정도밖에 안 된 20년밖에 거네요. 안 됐습니다. 네. 정도밖에 안 됐고 사실 이제 유로화를 하려고 이제 만들려고 한 거는 훨씬 더 이제 그 이전서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쓴 거는 99년도부터 쓰기 시작했고 정식 출범은 2001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이제 좀 테스팅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쓰도록 만들어서 들어갔고 뭐 사실은 아직은 유럽 여행을 가봐도 프랑스 가보면은 이제 프랑스 프랑이라고 네. 돼가지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제 같이 비교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유로화가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드마르크가 못 들어갔었거든요. 왜 안 됐었냐면은 그리스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나라 들어오면 독일이랑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 통화 가치 떨어지는 거다. 우리가 쟤네들까지 다 못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껴줘 이런 거죠. 안 껴준 거죠. 야 어디서 네가 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껴줬어요. 안 껴줬는데 얘네가 딱 1년 만에 갑자기 좋은 재무제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부채 싹 줄여가지고.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부채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이제 딱 그 요건 안에 맞춰가지고 들어온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골드만삭스가 가서 그 부채를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미래 착륙료를 이제 공항에서 이제 착륙을 하잖아요. 네. 착륙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비행기가 이제 파킹하는 비용도 내고 이착륙할 때 드는 이제 세금도 내고 이제 그런데 그 해외 비행사들한테 받는 항공사들한테 받는 미래 착륙료를 골드만삭스가 현가로 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생 상품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현금을 받아서 그리스는 본인들의 부채를 텁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맞춰요. 진짜 창의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창의적이죠. 그 상품 이름도 네. 상품 이름도 그리스 신의 이름을 땄어요. 아이올로스라고. 그래서 땄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팔아요. 근데 그게 골드만삭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복권을 가지고서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복권 수입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벌 거니까. 네, 맞아요. 이거를 묶어서 나중에 이만큼 벌 거니까 그냥 한 번에 현금으로 땡겨줘.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갚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2008년도 이전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를 설계를 할 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수입을 잘 설명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게 사실은 이제 IB의 한때는 핵심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이 정화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이 그런 일들이 만연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상대로 한 거죠. 국가 상대로 약간 사기 느낌 납니다. 약간 골드만삭스만 한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만 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거를 JP모건도 했고요. 옥스니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미 국가들한테 많이 해서 재무제표들을 많이 깎아주고 유로화에다가 집어넣었으니 이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가 있겠느냐. 펀더멘탈을 본다 그러면 이게 강세로 갈 수가 있겠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최근에 그리스가 투자 적격 등급이 돼가지고 아니야 우리도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기는 해요. 얼마나 더 갈 일인가 그걸 보기는 하는데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이 조금 유로화에다가는 어차피 그렇잖아요. 미국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리고 그 형들이 한때는 싸움 엄청 잘하는 형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힘 못 쓴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확 하면은 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약간 소극적인 복수, 약간 뭐 어떤 복선 이런 거를 좀 이제 깔아놓지 않았나. 본부장님이 그냥 음모론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해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당시만 해도 야 이거 달러보다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1.0이 아니고 뭐 1.3, 1.4 이거 가면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야 사람들이 유로만 쓰면 어떻게 해?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 야
골드만삭스 일로 와봐, JP모건 일로 와봐, 쟤네들 가서 균을 넣어, 이렇게 해서 넣어봐, 저거는 속을 거야. 야, 비행기 오는 거 착륙하는 거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속아요? 그러면 아니야, 속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속여가지고 독을 넣어서 유화가 못 올라가게 막았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라는 거는 이제 음모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를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재밌는 거는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 얘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도 좀 색다른 해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만큼 이익이 밝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한 번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굉장히 좀 신기해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군국주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주가 나타나면 그냥 일단 꿇고 보는 거죠. 일단 관성적으로 저 형은 형이야. 그냥 이렇게 꿇고 보는 건데,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네, 이렇게 꿇고 보는 건데 그렇게 형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던 계기가 일단 원자폭탄 2방을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단 알고 있고 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꿇고 보자라는 일단은 심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일본의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계보를 보면 정당이.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까지 책에 제가 녹이지는 않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일본의 현대 역사를 보면은 지금 현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을 합쳐놓은 게 지금 일본의 여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이 안 바뀌잖아요. 잘. 그렇죠. 왜냐면 여당, 야당이 합쳐졌으니까 이제 그거를 합쳐놓은 게 사실은 미국이다. 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할 때 처음에 그 뒤를 봐줬던 자금들 어떻게 대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처음에 이제 그런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미국 CIA가 이제 개입을 했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 두 네. 개가 좀 힘이 비슷해서 네. 얘가 했다, 제가 했다 해야 이게 또 그렇죠. 정화도 되고 그런데 네. 한 군데서 계속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네. 미국이 만든 것 같다라는 음모론인 거예요. 그러다 또.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뭔가 원하면 그럼 해야지. 네, 네. 이제라고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한번 해본 의심입니다. 거죠. 의심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런 네. 의심을 해본 거죠. 네, 그게 왜 가스라이팅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해야 되나 보다. 아하. 그러니까 반발하지 못하고 네.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냥 시키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가 나왔던 나라나 통화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달러에 대응이 되는 그런 사우디,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모두가 사실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도 좀 흔들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네.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2023년이 끝나갑니다. 2024년이 오는데요. 2024년에는 환율과 기반해서는 어떤 생각을 혹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을 거예요. 뭐 중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느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사실은 헛된 의심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환율이 지금보다 더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원하는 약세로 갈 거고. 근데 1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의 내년에 침체가 그래도 소프트 랜딩 할 거다. 네. 그리고 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정상화로 갈 거다. 적어도 뭐 한 3-4번 정도는 내리는 기조? 이런 기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보다는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거 대비해서는 원하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환차익을 기대해서 내년 1년을 버티기는 중간중간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1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긴 하나 여러 네. 가지 경제나 정황을 봤을 때 오히려 내년에는 원화가 강세일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해외 네. 투자를 할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지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러면? 해지를 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조금 잡으시고 네? 만약에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ETF를 투자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 6개 정도 한 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6개, 뭐 7개 정도는 해지형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한 3-4개 정도만 좀 언해지로 열어놓으시면 네. 내년에 그냥 수익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